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성폭행하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이어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을 뒤쫓아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집안 곳곳이 약해진 가운데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택시를 덮쳤습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몸을 피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두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인 교사들에게 문제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접수됐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5월 국제교역의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전보다 96% 줄어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스마트폰 부진까지 겹친 여파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오후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만납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나 반간첩법 시행,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채무 탕감 문제 등을 두고선 양측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피의자는 성폭행 의도를 시인하면서 구속갈림길에 섰는데 서울 노원에서 발생한 닮은 꼴 사건의 용의자는 나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출석을 했죠. 들어가면서 어떤 말 했습니까? 네,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2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까?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같은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강간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12층까지 내려온 뒤 여성 혼자 탄 엘리베이터를 골라 탑승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린 A씨는 10층에서 여성을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도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거죠? 네, 지난 3일 새벽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도 20대 여성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 앞까지 여성을 쫓아가며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했는데요. 여성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계단을 이용해 먼저 도주했습니다. 나흘이 넘도록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좁히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집안 곳곳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택시 한 대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몸을 피했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은 시각 도로를 달리는 택시. 별탈 없이 가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굉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립니다. 그 직후 옆에서 쏟아지는 토사. 전신주가 파손된 듯 차 유리창 왼편에서 스파크가 튑니다. 평온했던 택시 안에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울려 퍼집니다.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목요일 밤 11시 50분쯤.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다행히 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었죠. 우리는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것밖에 몰랐죠.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전신주가 훼손돼 한때 인근 마을 전기 공급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막힌 도로 반대편입니다. 이곳은 상황이 더 처참한데요. 보이는 것처럼 주변 전신주까지 바닥에 완전히 포꾸라져 버렸습니다.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을 막아버려 복구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소규모의 파괴 형태 부분은 장비로라도 좀 작업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 식으로. 장마가 시작한 6월 25일부터 산사태 전까지 2주 동안 정읍에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읍시는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려 집안 곳곳이 약해져 이번 산사태가 났다고 보고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산사태에 계속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에 이어 오늘 오후 1시부터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호남에 이어 오후 늦게부터는 경남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장맛비가 강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시험 등의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이 낸 문제를 구매해 교재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2주 동안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이 연합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의혹이 81건, 학원 부조리 관련 285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이 만든 문항을 사서 교재로 팔았다는 의혹 등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입시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다고 말하고 예상 문제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유착 의혹 4건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교육당국이 사교육 업계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을 적발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간 은폐되어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과다 교습비와 교재, 모의고사 등 끼어 팔기와 최소 합격생 보장 등 허위 과정 광고를 포함해 2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습니다. 하반기 안에 관련 처벌을 강화할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163건은 교육청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련 신고는 계속 받을 예정이고 공정위와 경찰청 등의 별도 신고 창구도 개설해 수시 전형과 논술, 면접, 예체능 특기 등 대입 관련 사교육 카르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왔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더견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2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지정했는데도 이처럼 빚투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 상장지수 펀드, ETF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 움직임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도 일단 수익은 내자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형태의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투자 흐름을 주시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가격 변동폭이 대폭 확대된 공모주에 대해 당일에 한해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지 못하도록 미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차익의 특성상 반대 급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의 손실과 함께 증권사에게는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의 손실은 증권사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두 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탕주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낸 뒤 4월 적자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반등해서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8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4월 이후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여행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9억 1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악화와 스마트폰 부진으로 2분기에도 최악의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6천억 원, 매출은 6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96%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메모리 감산 효과로 메모리 단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오후에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납니다. 어제 옐런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하는데 현재 미중 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무지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잔뜩 찌푸렸던 미중 간의 기상도가 맑게 갤 거란 징조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양익밍 중국 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요. 옐런 장관과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때마침 하늘에 무지개가 떴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 40도 넘는 사막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현지에선 인공강우였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중국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연 저감 조치나 인공비를 통해 파란 하늘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랬다면 무지개 의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옐런 방중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그다지 밝진 못합니다. 옐런 장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방중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중국은 물론 미국도 옐런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신 보도 등을 통해 오늘 오후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접견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통하던 류허 전 부총리와도 만난다는 말도 들립니다. 내일은 재정부를 방문해 류쿤 부장과 공식 회담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실세로 꼽히는 허리펑 부총리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회동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게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그동안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국 재무장관의 대화 상대를 부총리에서 재정부장으로 낮출 거란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을 보면요. 3박 4일로 꽤 긴 편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중국 SNS에 올라온 사진 몇 장 보실까요? 옐런 장관이 베이징의 대표적 외국인 거리 살리툰에 있는 윈난 식당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옐런은 트위터를 통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은 물론 기업 경영인들과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소통의 기회이자 오해를 피할 기회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과 만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에 관해 소통하고 나머지 시간엔 기업인들과 접촉해 중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한 옐런 재무장관, 중국 입장에선 일상 회복 이후에도 경기 활성화가 더딘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철창에서 한판 붙자라고 하던 메타의 저커버그가 트위터를 잡기 위한 SNS 앱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용자가 몰려들어서 트위터 킬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머스크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기세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앱에 가입한 빌 게이츠는 스레드에 뛰어들어 신난다고 썼습니다. 동성애자인 앨런 디제너러스는 게이 트위터에 온 걸 환영한다는 첫 글을 남겼습니다. 머스크가 인수한 뒤 트위터에 성소수자 혐오가 부쩍 심해진 걸 저격한 겁니다. 빌 게이츠와 디제너러스는 트위터에서 각각 7천만, 6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 이용자들입니다. 트위터와 거의 똑같이 생긴 스레드는 16시간 만에 3천만 다운로드로 초반 기세를 바짝 올렸습니다. Let's meet in a cage and fight. An early blow has been brought in from Meta to, can we call it the Musk empire? 과거에도 트위터에 대항했던 앱들이 있었지만 스레드는 지리멸렬했던 과거 앱들과는 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인스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트위터의 3억 6천을 능가합니다. 머스크의 각종 논란으로 대체제 수요가 높아진 시점도 스레드의 큰 호재입니다. I think anything can basically rival Twitter nowadays. Yeah, I mean Elon Musk has completely ruined Twitter. 스레드 등장에 입을 닫고 있던 머스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위터의 영업 비밀을 사용해 스레드를 만들었다며 문서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우려로 앱 출시가 막힌 데다 메타의 스냅챗과 틱톡을 잡기 위한 시도도 번번이 실패한 점을 들어 스레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낮에 이런 대담한 범행을 한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 받았고요. 오늘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설 텐데요. 20대 범인. 이 사건이 수요일 날 일어났잖아요.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의 특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통 성범죄가 밤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 비율상으로는 낮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이제 취약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이제 남성들이 출근을 한 이후에 10시부터 1시 사이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 그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예. 가장 위험한 시간 한 3, 4시 정도. 왜냐하면 학교 시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범죄라고는 대상 범죄거든요. 예. 대상 특정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장 취약한 그 시간대를 범죄자들은 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시간,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아침 이후부터 점심까지고 네. 사실 밤 시간은 생각해 보시면 남성 어른도 있고 사실은 뭐 아파트에 어떤 여러 가지 관리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강연을 가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예. 또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 같은 데가 위험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네네. 여기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위험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수평 공간에서의 어떤 성범죄자들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네. 성범죄를 하는, 보통 외국어로는 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닐력거리면서 성범죄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이런 성범죄자들은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성범죄를 합니다. 수직형 트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층마다 다 거리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층마다 거리라고 생각하고 층마다 있는 위험 요소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위험하지만은 피해자 대상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 범죄자도 네. 특정한 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해서 어떤 취약한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렸다고 하죠. 10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할까요? 그걸 주기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습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층수는 20층 아래쪽입니다. 그 가장 위험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네네. 아파트의 가장 중간 층수가 가장 범죄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의 평균적인 건 중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20층 아래쪽, 40층 아래쪽 할 때 대략적으로 그런 어떤 보안 시설과 보안 의식에 대한 것도 많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범죄자의 심리를 좀 짚어보기 예. 전에요. 지금 이 범죄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그 장면 직접 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 왜 폭행하셨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 미안. 성폭행하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성폭행 하려던 거 맞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왜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 노리신 겁니까? 이전에도 혹시 같은 시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지금 들어보면 지금 기자들한테도 저렇게 얘기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범인들은 말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먼저는 그 말이 좀 중요합니다. 말 따라하기라고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미안합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진짜 미안한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미안합니까라고 하면은 예. 제가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하거나 특정해서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 말 따라하기와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적 진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답을 피해자분과 가족,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한 게 따라하기. 그렇죠, 따라하기죠. 그 따라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심리가 가장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 경우는 피암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암시성? 피암시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그 심리적 공백을 메우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네. 약간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주로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얘기에 그 뭐 주어라든가 서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기 생각은 이미 따로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경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왜 그냥 그 자백을 했을까? 근데 그게 자백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CCTV에 찍힌 게 있고 경찰이 이런저런 걸 물었을 때 이것은 솔직하게 자백을,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세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성폭행 하려 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재판이 들어가거나 조사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다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부인해도 범죄자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부재가 되기 때문에. 또 재판 과정에서 또 부인할 수도 있다. 자기 부재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고 해서 또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범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죠.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면 뻔히 생각이 명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 묻지마라는 말은 사실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누구라도 내가 내 화를 풀려고 했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법관들 같은 경우 이런 네. 경우 상당히 많이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통례상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묻지마라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결론을 이끌려고 하는 일종의 진술 전략입니다. 네. 저런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 경우는 특정한 대상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여성,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여성, 그리고 무엇인가가 좀 취약한 여성을 계속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묻지마 범죄가 아닙니다. 네.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내가 할 거야라고 하면 묻지마라고 할 수 있죠. 네. 부산 돌려차기남의 그 범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뚜렷이 위험한 본인이 타겟팅할 수 있는 여성만을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묻지마 범죄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이게 되게 또 충격적인 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의 공간, 예전에 어떤 지역 사회 같은 데는 수평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수평 공간 내에서는 어느 어떤 구석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어떤 그 지역의 마을 이장이라든가 동장 같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가장 잘하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취약한 요소를 우리가 지금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간은 공격자한테는 유리한 공간인데 피해자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공간인 겁니다. 예. 아파트란 공간이 사실은 특히 이제 이런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취약한 경우는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치면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특정한 시간대는, 특히 낮 시간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소리를 질러갖고 옆에 있던 이웃이 도와줬는데 만약에 다 출근하고 없다, 여성들만 있다, 사실 낮 시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라는 데가 사실은 저 공격자한테는 본인한테 유리한 공간, 시간과 공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신이 사는 공간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지도 않을까요? 보통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그냥 폐쇄 공포증이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고 옆에 사람이, 남성이, 가까운 남성이라도 뭐 1m 한 쪽 붙으면 굉장히 떨 겁니다. 그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 거고요. 왜냐하면 폭력과 성범죄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리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자 진술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신을 범죄자가 자신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 좀 분리 조치라거나 앞으로의 좀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걱정인 거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처벌을 받고 다시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현행법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어떤 일정 강제 퇴거 조항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지금 법상으로는 강제 퇴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성범죄자 등록이라든가 이렇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을 입주민 대책 회의가 당신 나가시오라고 하면 한다고 해서 본인이 못 나간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 이건 참 우리 사회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사건을 두고서 제2의 부산 돌려치기 사건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다른 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엘리베이터 안과 밖이라고 뭐고 차이가 엘리베이터 안과 밖은 좀 다르고. 사실 그 차이는 좀 다른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산 돌려차기남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거의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처럼 사실 엘리베이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산 돌려차기남도 엘리베이터
안 이어도 네. 다른 쪽으로 끌고 와서 몹쓸 짓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것이 예. 입증된 바가 마찬가지고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도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이제 범죄 심리 용어로 일종의 이걸 이제 뭐라 트래퍼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성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방법상으로는 트롤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슬렁거리면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범죄자. 해외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겠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어떤 공격 유형이고 어떻게 이제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그 이른바 공격 유형을 다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원 형태라고 하면은 부산 돌려차기와 지금 상태는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거의 똑같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이 범죄자와 지금 그 부산 돌려차기 다 대부분 이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형태라고 하면 사실은 뭐 유사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뭐 장소가 엘리베이터 아니냐 밖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예. 유사한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맞습니다. 아파트인데 그 범인을 지금 사흘째인가 못 잡고 있어서 더 불안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의 경우는 CCTV가 예. 됐고 또 이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확 특정을 했지만 네. 잡았지만 예. 이 경우는 실제로 시간대하고 아니면 공격 방법상으로는 네. 빠르게 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 건물 안으로 저렇게 쫓아서 들어갔고 또 도락을 열 때까지 옆에서 모르겠다 덮친 다음에 그렇죠. 바로 귓속말로 아주 심한 말도 하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근처에 계시던 이제 주민들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경우도 만약에 주변에 있는 주민분이 없었다고 하면 큰 일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공간에서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지지? 네.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런 공간이 사실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예. 경비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CCTV라 이런 데가 사각지대가 많고 또 도주한다고 하면 그 다음의 단계에서의 CCTV 공간의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연결성이 부족해서 지금도 못 잡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선 잡혔는데 예. 다음에 연결점이 못 되니까 다음에 추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CCTV 상에서. 예. 만약에 저런 비슷한 범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참 걱정이에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시면 특이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고 예, 하면 예. 거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벽면에다 거울을 붙여놓은 그렇죠. 이유가 보통 거울이 많죠. 엘리베이터에. 그런 이유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뒤에서 내가 서 있으면 뒤에 누가 있고 뭘 했는지 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울이 화장하시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안 상황 때문에 사면을 다 보안 하는 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해서군요. 거고 예. 그리고 CCTV가 보이는데 사각이 아닌 전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데에 계셔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있을 때가 뭐냐면 그 버튼 누르는 앞쪽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상 콜이라든가 그게 비상 그쪽에 콜. 있죠. 예. 예. 근데 많은 그 여성분들이 오히려 그 반대쪽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계셔서 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버튼을 눌러서 뭐 응급으로 호출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구석에 가서 계시고 이런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작지만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 가장 먼저는 저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없게 만드는 게 가장 그렇죠. 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예. 그렇지 않은 공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동 수칙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응급 뭐 콜이라든가 이런 거 바로 누르면 이제 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요. 곳곳에 왜 CCTV가 없는 거죠? 없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CCTV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많죠. 많은데 CCTV는 CCTV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제 요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CCTV는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CCTV 설치해 놓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이걸 보아서 도와줄 수 있는 관제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제 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은 CCTV 한 대보다 사실은 100배 더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구 같은 데서 이 관제센터를 하는데 그 인원을 24시간 계속 돌리지만은
실제로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설치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드니까. 그렇죠. 사실은 핵심은 운영 비용입니다. 예. 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적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 요령도 익혀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금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 안에서 탈주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네, 관련 영상을 좀 잠깐 저희가 보고 편집을 있죠. 했는데 보고 올게요. 네,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인데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고요. 2심을 앞두고 도주하려 했던 거죠? 예.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세 번째라면서요? 2019년도에는 출석을 아예 안 하면서 도주한 거고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팔당에 있는 어느 대교에서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이게 전자발찌인가요? 잠시 끊고 도망갔죠. 끊고 동탄어드 신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그것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잡아낸 두 번째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근데 좀 희한하게 생각하실 것이 저렇게 도주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저 도주죄로는 형량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받았고 그럼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도주에 대한 죄가 다 합쳐진다. 한 사람은 형량을 좀 가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법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물론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그랬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사법 체계에 사실 심각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주로 하고 사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뭐 흔히 음모론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누가 봐준 거 아니야 변호사 뭐 정관이 여기 있는 거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밝혀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과정을 보면은 저렇게 대담하게 할 정도면 사실은 그 부분이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도주 계획이 담긴 A4 용지 27장 분량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금 세웠더라고요, 계획을. 뭐 외국 영화 프리즌 브레이크. 다들 떠올리더라고요. 서커필드의 정 보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도주하려고 했느냐. 말하자면 문의 위치, 교도관의 위치,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한 후에 그 빠져나갈 때의 그 차를 어떻게 타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그냥 시뮬라리오식으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저 혼자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걸 혼자가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법정의 내용 어떤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이동 동선 사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거든요. 그 보안 사항을 누가 빼줬느냐? 그럼 내부적인 어떤 감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청의 구조를 아시나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27장 정도면은 뭐 교도관 위치까지 파악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비밀번호도. 저거는 수사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료 수감자 중에 그 도와준 사람도 필요한 그 수사가 확대돼야 됐고 지금 그 출입장치의 비밀번호는 교도관이라는 이런 사람들만 아는 건데 그걸 또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는지. 출입장치
그런 것도 마찬가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누가 어디서 도와줬을 것 나왔는지를 같은데요. 예.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고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김봉현 회장이 3번째 도망갈 동안 예. 이 사람의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오죽했으면 계속 법원에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었죠. 계속 기각됐었다면서요. 그럼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안 그래도 저 안에서 수감자 동료를 또 포섭해서 나를 도와주면 20억 원을 처음엔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한이 다가오니까 금액을 올려서 40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는 전략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조폭한테 내가 20억 주겠다니까 그러면 조폭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하고 마지막 임박했을 때 나 못해 라고 하면 어그러지니까 당연히 40억, 60억.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김봉현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 심리적으로는 예. 저거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 동료 수감자 A 씨한테 저런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동료 수감자 A 씨의 친척이 신고를 하면서 이게 덜미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성공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계획상으로는 거의 일치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거죠. 법정에서 누군가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란을 틈타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 김 전 회장 누나가 이제 도주 원조죄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예, 예. 건 뭐 상투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건 저거 같습니다. 그게 고의가 있었느냐? 고의가 예, 있었느냐? 이런 거죠.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나한테 이거 그냥 뭐 저쪽만 전달을 해줘. 그러면 그냥 그럴게라고 하면 이걸 고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거 부분을 이게 사실은 법을 잘하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사실은 좀 기각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기각이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 기각이 안 된다면은 뭐 유력 변호사라든지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조항을 저렇게 이용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속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예. 뒷부분에 있는 도주 도주 안 할 거고 사실 직업도 명확한데 뭐 이런 형태로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각된 이유가 앞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의아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 3번째 도주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이 심리상 추가 도주 계획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 사람의 심리상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할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독방에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특별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장관님 백지화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건가요? 나중에 청와대하고는 얼마 정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교통 수요, 환경,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노선이 변경된 사례는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건설돼야 되는 것이고 그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게 없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고요. 이 땅은 선산입니다. 이 땅에 지가 상승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IC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노선을 채택함에 있어서 절차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습니다.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원전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전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백지화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전된 거는 국민의 필요를 위해서 하던 것인데 그게 장관님 혼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뜻이신 거죠?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에 맞게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 서울 기온이 31.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날이 덥습니다. 반면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지리산 북은 제주도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륙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내일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살짝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과 대구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휴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